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해봐도 같은 은퇴를 해도 확실히 남자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가정주부로 계셨더라도 꼭 일만으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거나 대화를 하지는 않고 뭐 학부모로, 친구로, 주변 사람들 뭐 종교활동 하면서 그동안 인간관계를 구축해 왔는데 남자분들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아무래도 성과 중심, 일 중심으로 막 일 위주로 하고 인간관계도 일, 뭐 평가도 일 이러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면 정말 좀 충격을 받으시고 힘들어하시고 공허하세요. 저는 제일 좀 중요한 건 여기 질문 중에서 갑작스러운이란 단어가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은퇴를 하신 분들은 확실히 그 충격의 시간이 있어요. 그 충격의 시간이 있은 후에는 이제 적응이 되시지만 그런데 또 은퇴를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확실히 덜 힘들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데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지 않고 좀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울하고 공허하신 분들 많죠. 그러면 조금은 내가 우울하고 공허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여 주시는 시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평생을 했던 일이 갑자기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 짠 나는 슈퍼맨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다 이런 공허함과 우울감을 겪는다는 거. 그러나 그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그동안 바빠서 내가 못했던 거, 포기했던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마다 제가 이제 딱딱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들어오는 단어가 일단은 거실 소파네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이 또 이 집에 있으면 분명히 내 집인데 내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일군 내 집인데 너무 편치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맨날 막 새벽 5시,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밤 늦게 들어오시고 어쩔 때는 주말에도 나가시고 도리어 집에 너무 없어서 가족들이 서운해했던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 이제는 아침에 뭐 새벽 6시에 일어났던 분이 뭐 9시에 일어나도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딱히 나갈 데도 없어서 집에서 있다 보면 TV가 있는 소파 앞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소파에 앉아있으면 이제 본인도 TV만 보다 보면 좀 우울해져요. 한심해지고. 그리고 사실은 가족들도 여태까지는 그 공간이 주는 자유로움이 있었는데 남편이 아빠가 떡 해서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아빠가 싫거나 무시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그 누군가가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남자분이에요. 남자분인데 은퇴쯤 해서 공간을 정리하는 그런 청소하고 그런 일을 좀 시작하셨어요. 요즘 수납 정리라고 해서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청소 뭐 관련 이런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공간 뭐 이런 인테리어 이런 것도 이제 늦게나마 좀 관심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배우다가 친한 분한테 뭐를 배웠냐면 집 안에 조그맣게라도 내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배우신 거예요. 그게 베란다도 좋고 아니면은 거실에 한 뭐 이렇게 코너도 좋고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걸 배우셔서 그분은 이제 베란다 한 켠에 이분만의 작은 서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컴퓨터랑 뭐 본인한테 필요한 도구들을 기구들을 쫙 쌓아놓고 거기서 넓지 않은 공간인데도 거기서 쉬시고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집안에서 내 공간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내 공간을 확보를 하실 때 훨씬 집에서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집안의 가장으로 나는 대접받고 뭐 집안일 조금 해주면서 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남편이나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지금 현재 사회에 안 맞는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침 설거지만큼은 내가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쓰레기만큼은 내가 매일 정리를 한다던가 몇 개를 정하셔가지고 가정일을 같이 하시는 거죠. 가정일을 도와준다가 아니라 공동 운영.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내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을 남편이 도와주면 그 존재가 더 고마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어떤 내가 몇 살인데 내가 가장인데 내가 남편인데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자유롭게 생각하셔서 나도 같이 집안일을 할 때 뭐 저도 아내지만 아내인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게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아내들은 훨씬 남편을 불편한 것보다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약해졌다는 단어가 걸려요. 도대체 약해지는 게 무엇인가? 내가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내 일의 어떤 일막을 끝내고 이막으로 내가 사실은 자율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이거를 가벼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약해지는 거는 뭐가 약해졌을까요? 마음이 약해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뭐 부장님으로 불리고 상무님으로 불리고 사장님으로 불리고 뭐 이러셨다가 이제 딱히 불릴 것이 없으니까 자존감이 좀 위축되고 내가 이제는 정말 쓸모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때의 은퇴 시기에 겪는 자연스러운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지 현실은 팩트는 약해지지 않으셨죠. 도리어 많은 경험을 탑재하시고 지식도 많이 탑재하시고 도리어 가벼워졌죠. 많은 책임과 일과 어떤 그런 걸로부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나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약해졌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지입니다. 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부터 정말 내 인생으로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꼭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내 존재만으로도 내 삶이 되게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나는 약해졌다, 나는 약하다 이 생각 자체는 삐 없애십시오. 네. 근데 이 질문은요, 꼭 은퇴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0살부터 100살 넘어까지 내 삶을 누군가한테 증명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강박적 불안과 부담이에요. 10대도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공부를 내가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친구와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은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증명을 해야 되는 친구와 부담이나 심리적 고통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들도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내가 뭐 몇 평에 살고 내가 어떤 명품을 들었고 우리 남편의 지위는 어떻고 내 학벌은 어떻고 우리 아이들은 직업이 어떻고 이렇게 증명하려고 살면 여성들도 너무 피곤하고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 은퇴라는 것이 주는 충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굳이 내가 증명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증명이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또 없어진 상태에서 더 그런 것들이 강박적으로 나를 조여올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런 또 방향이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도 행복할 수는 없어요. 나를 계속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은퇴 전에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저도 이제 제 아이가 하나인데 저희 아들이 20살이 넘었거든요. 근데 미성년자인 아이들 있을 때는 정말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거나 아이들이 컸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일하는 게 꼭 막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인생 전반부에 못한 것들, 그 못한 것들은 대부분 보면 내가 포기해서 포기한 게 없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포기한 게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여전히 나를 증명하려고 하신다면 정신적으로도 너무 필요하실 수밖에 없고 육체적으로도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은퇴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젊은 친구도 상담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드러나는 직업의 친구들도 상담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방송인도 있고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계속 유튜버들도 있고 그런데 인플루언서든 유튜브든 방송인이고 다 늘 내 존재는 보여주는 걸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필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도 제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인간이 인정받는 것이 참 기쁨이에요. 어떤 뭐 연봉이라던가 지위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활기도 없고 사실 동기부여도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20대, 30대, 40대 또 50대 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런 것을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하셔야죠. 내가 여전히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고 이런 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걸 하시면 돼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내지는 나는 자유로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배워서 뭐 이렇게 나를 아까도 비슷한데 연봉이나 지위로 증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분명히 한계가 있고 너무 필요하죠. 그 후에 채워야 될 것은 내 존재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장점을 타고났고 어떤 탤런트가 있고 어떤 거를 할 때 기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고 내 남은 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고 그리고 사실 내 지위나 연봉으로 사람들 남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를 돕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어떤 걸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너무 중요한 가치고 사람들은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그런 것들을 더 인정해 주거든요. 사실 남들 연봉 높다고 내가 뭐 엄청 기쁘지 않잖아요. 그냥 인정해 주기는 하지만 나한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높아도 연봉이 많아도 그냥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부러워할 뿐이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좋은 선한 영향을 주는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선배가 됐을 때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셔야겠지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일단은 이 은퇴자들은 굉장히 뭐 일단은 럭키하시죠. 일단 돈 걱정은 없이 우리가 노후에 다 성취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노후에 우리나라 한국 노인들이 굉장히 좀 우울하잖아요. 그 우울한 거는 3고라고 얘기하죠. 경제적인 고통, 그다음에 이제 외로움, 심리적인 고통, 그다음에 이제 아픈 질병, 육체적인 고통 이게 3고인데 이제 그중에 경제적인 고통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방증이니까 그리고 정말 럭키하시기도 한 거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누군가한테 증명하는 삶은 젊어서도 어차피 행복할 수 없다. 은퇴하고 상관없이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처럼 돈만 많으면 난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돈과 행복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물론 불행을 막는 데는 돈이 주는 효과가 큽니다. 내가 정말 어떤 위기로 떨어진다거나 너무 불행하다거나 이런데 가난까지 있으면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돈은 불행을 막아주는 도구인 것은 확실한데 많은 연구에서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할 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도 커져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모든 그래프에서 이렇게 조금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나라마다 시기마다 연구 결과가 다르지만 예전에는 400만 원만 넘으면 똑같아진다. 뭐 요즘은 800은 넘어야 똑같아진다. 이런 게 있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돈이 너무 많아지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저도 상담을 해보면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많은데요.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제가 아는 정말 부유하신 분들도 있죠. 정말 자산가들. 그러면 제가 상담사니까 그분들이 자산이 그렇게 많으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0대, 70대에 제가 손꼽을 만한 자산가들이 제가 아는 행복한 분들 손꼽을 만한 분들이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장님이든 저명 인사든 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뭐 그 재산 싸움도 있고 몸의 아픔도 있고 뭐 상처도 있고 더 많이 원하기도 하고 원한 걸 이루지 못한 원통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행복과 돈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위험한 생활을 막아주는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하버드 성인발달연구소에서의 연구예요. 80년이 넘는 연구입니다. 굉장히 그 오랫동안 엄청나게 그 방대한 연구인데 그 연구에서 724명을 하버드생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하버드 대학원생 200몇 명과 보스턴 빈민가의 청년들 또 뭐 상당히 한 400 몇 명을 연구를 80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그들만 연구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들의 아내, 남편,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연구한 그러다 보니까 2,000명이 훌쩍 넘는 연구였어요. 연구 제목은 어떤 사람이 노후에 가장 행복한가 였어요. 그런데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안에 뭐 대통령도 나오고 뭐 유명한 저변한 분도 나오고 뭐 감옥 가신 분도 나오고 뭐 범죄자도 나오고 했는데 그 행복은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고 심지어 노후의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도 아니었고요. 가장 행복한 건 노후에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고 내가 신나면 신나다고 얘기하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하고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분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라면 너무 좋은 거고요. 친구든 형제든 공동체의 일원이든 어쨌든 인간관계는 돈하고 이퀄은 아니다. 제가 이거를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젖은 낙엽이래요. 젖은 낙엽처럼 남편들이 평생을 회사에만 있다가 은퇴를 하면 딱히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으면 젖은 낙엽처럼 부인한테 딱 붙는다고 이 얘기를 제가 미국에서 들었는데 저희 친정 언니와 엄마가 미국에 계셔서 미국에서 뭐 이렇게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한 4년 정도를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은퇴 부부들을 많이 만났어요. 미국은 부부 중심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정 중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 한국보다도 더 부부가 많이 붙어 다니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분의 커플을 봤는데 한 커플은 뭐 워낙에 죽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은퇴했어도 둘이 붙어 다녀도 그게 평생 그래왔으니까 익숙하고 그냥 뭐 친구처럼 미국 사이다 보니까 뭐 가부장적인 게 아무래도 조금 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친구처럼 늘 같이 다니니까 한 명처럼 그렇게 그냥 다니셨어요. 근데 큰 스트레스가 없으셨는데 한 분은 너무 정말 안 맞는데 그나마 좀 떨어져 있던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이혼 안 하고 사셨는데 갑자기 은퇴를 하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니까 정말 이 아내가 소화가 전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막 속병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를 알아줄 생각이 없고 어차피 평생 사이도 별로 안 좋았지만 이제 집에 밖에 딱히 있을 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게다가 그때 또 코로나까지 겹쳐갖고 정말 그 부부는 아내는 점점 날로 몸이 아파지고 남편은 점점 서운하고 화가 나고 이래서 되게 위험했거든요. 근데 그 부부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 아내들이 남편이 너무 붙어 있는 게 남편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런 경우는 정말 적고요. 아내가 자유를 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려면 자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내 삶에 대한 자율성, 내 시간에 대한 자율성, 공간에 대한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남편이 은퇴했다 그래서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의 자율성을 다 뺏으면 그거는 나는 아내를 사랑해서 그래요. 나는 아내가 필요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내 나름대로의 루틴과 자율성이 있는데 그걸 침해당하는 거니까 그것은 정말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은퇴를 했다고 해도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정도 한 3일 정도는 각자의 따로 또 같이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남편들하고 아내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갈등이 있다, 너무 괴롭다, 힘들다 그럼 타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 따로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 이거에 대해서는 서운해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아내와 남편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남는 것은 싸움일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아서 사실은 한 집살인데 별거 할 정도 되는 커플이 뭐 한두 마디에 갑자기 온기가 생기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혼을 하지는 않은 커플이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최악으로 같이 못 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거리를 두면서 이 위기의 시간을 그냥 좀 시간을 흘려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담자인 제가 보기에 그것도 긴 부부 관계에서 그런 시간도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이가 안 좋지만 어떻게 보면 한 전략이거나 한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뭐 완전히 이혼으로 가거나 뭐 외도로 가거나 이러면 안 좋겠지만 약간 좀 따로 시간을 보낼 때는 보내는 것도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부부들을 보면서. 다만 이제 따로 별것처럼 살고 있지만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부부가 이미 갈등이 있고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는데 갑자기 대화를 문제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드디어 우리가 속 얘기를 해보자. 그럼 난 이런 게 불만이고 너는 뭐가 불만이야? 또 그냥 닦아놓고 얘기해봐. 이런 식의 얘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미 관계가 악화돼서 상처도 많은 데는 조금만 더 이렇게 쳐도, 보통 때 건강할 때는 이렇게 조금 긁는 거는 상처가 안 되지만 이미 막 이렇게 딱지가 않고 상처가 있는 데는 조금만 긁어도 또 아파요. 그래서 오해도 일어나고 더 아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 해결을 한다거나 너무 그 감정에 훅 들어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분의 감정을 좀 그냥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뭐 오늘 기분 괜찮아? 뭐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네. 뭐 이렇게 조금 감정을 위로해주는 가벼운 말투. 그 다음에 대화에서 내가 부정적인 걸 할 것 같다 그럼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더 싸움이 나고 더 상처가 되니까 긍정적인 거. 오늘 요즘 애들이 뭐 아주 얼굴이 좋아 보여서 요즘은 또 다행이네 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머님 아버님이 요즘은 건강하셔서 다행이네 라던가, 좋은 쪽의 주제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하기 싫다, 다 못하겠다 이러시면, 그런데 관계는 잘 회복을 하고 싶고 더 악화되기 싫다, 그러면 그냥 이거 단어 하나만 얘기하셔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뭐냐면 그냥 시도 뜻 없이 고마워 이러면 그게 영혼이 좀 안 담겼을지라도 상대방이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간식이나 맛있는 게 냉장고에 있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먹죠? 그랬는데 그냥 커피 하나라도 먹으면서 고마워 라고 얘기하거나, 어쨌든 고마워라는 얘기는 영혼이 담기면 더 좋겠지만 아니어도 그 관계를 회복하는 말입니다. 고마워 한번 해보시죠. 별거와 아까 얘기한 조론과 사실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론이라는 것이 사실상 실체가 뚜렷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더 있어지는 건 사실인데, 이 조론도 사실 이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올바른 조론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파토를 내고 싶지는 않고 그 가족의 기본 토대는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막 파토 안 하고 박살이 나고 이런 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조론을 하신 분들은 정말 진흙탕싸움으로 안 갔다는 점에서 그동안 왼수처럼 살아오신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합의가 중요하죠. 우리가 너무 지긋지긋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평생을 가지고 있어 살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여태까지는 너무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따로따로 살아보자. 좀 자율성을 주자. 뭐 이런 의도로 하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이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는 뭐 경제적으로는 투명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조론에서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비상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가 아플 때는 그래도 부부잖아요. 법적으로는 평생 가장 친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파트너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중장년일 때는 아이를 함께 양육하기 위함이죠. 물론 사랑으로 만나서 애정의 기본이 되지만 이제 그런 애정의 감정적인 것 말고 현실적인 과업만 얘기하면, 젊었을 때는 육아를 같이 하고 함께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기본적인 재산도 만들어내고 이것이 목표였다면, 이제 시니어 실버로 가면서는 위기의 순간에 같이 있어줄 파트너,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나 남편이 없다면 위기의 순간에 다치거나 아프거나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뭐 밤 같은 때는 연락이 될 수 있는 뭐 배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저도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제보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게, 이혼을 한 경우에 도대체 자식이 결혼을 하면 홍주로 누가 앉아야 되냐. 그게 자식분들이 그렇게 많이 문의가 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고통인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잘 앉으셨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 이혼을 하면 새엄마가 있어야 되냐, 새아빠가 있어야 되냐, 경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론을 했으면 경조사에는 당연히 같이 하시는 걸 기본으로 하실 것 같긴 한데, 또 어떤 분들은 조론을 했으니까 난 책임은 다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해외로 가버리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감정을 배제하고 여기도 합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두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분은 남자분이셨는데 너무 이제 은퇴 의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고 막 화병이 걸리시는 거예요. 난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거는 하나도 없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건 없고 집에서 눈치만 보이고, 그러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서운하고 너무 정말 슬프고 막 이러셨던, 그래서 은퇴 후에 한동안 한 1, 2년 정도를 우울증을 앓으셨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평생 하고 싶었던 일 중에 목공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공예를 늦게 배우신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그 재능이 워낙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목공예를 하셔서 그 물건을 팔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만의 작은 또 작업실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정말 아주 바람직하진 않지만 나는 목공예랑 재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푹 빠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평생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살았다고 이러신 남자분이 있었고요. 또는 이제 대학원에 제가 이제 공부를 오랫동안 대학원에 사다 보니까 이제 뭐 선후배들도 있고 제 제자들도 있고 이런데, 나이 들어서 50대 넘어갖고 대학원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여자분들은 50이 넘어서 빈둥지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면서 자식도 떠나가고 남편도 바쁜데 나 혼자 뭐지 이러면서 되게 허무해하시고 우울해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원 근처에서 많은 대학원생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좋다 즐겁고, 제가 아시는 분도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디어 내 인생 2막이 시작됐고 정말 이제 살 것 같다고요. 이제야 정말 공기 중에 에어가 느껴진대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동안 포기도 안 하셨으면 더 좋은데,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으로만 살다 보니까 이 허무함이 밀려온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내 존재를 누군가에게 의미를 뒀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의미가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아껴주지 않는다, 내 희생이 보람이 없다,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 허무했다 라는 것이 어느 날 현타가 오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허물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굉장히 사람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을 계속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버리고 싶다, 내가 이혼을 깔끔하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은 물론 저도 주부였고 아내였고 엄마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내 삶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살았던 건 내 탓이 제일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먹고 사느라 그렇고 물론 애들 키우나 그랬지만, 그래도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주어서는 안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이 세상은 이제는 뭐 80세는 기본이고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를 정말 곰곰이 연구하고 그걸 찾으시면 다른 사람 때문에 더 불행한 선택을 하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저는 현대사회에서 이혼을 하는 것도 하나의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꼭 이혼을 해야 되는 커플들도 있어요. 그게 본인을 위해서나 아이들을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나 이혼을 해야 되는데도 또 너무 과하게 참아서 병나고 뭐 아이들도 너무 상처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상담을 하면 이혼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일단은 속 시원해 하세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짧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알았던 분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으니까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조용해. 이렇게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욕조 목욕도 할 수 있고 초도 켜놓을 수 있고 힐링도 있고 너무 좋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드디어 찾았구나라고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니까 너무 외로움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외롭다고 해서 누가 또 바로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그 뭐 40대 50대 여성 친구들은 다 사느라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심한 외로움에 빠졌어요. 이 친구처럼 사실 이혼을 너무 하고 싶었고, 하고 나서는 해방감을 느꼈는데 생각보다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혼이 결혼도 핑크빛이 아니듯이 이혼도 핑크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장치,
뭐 물리적인 장치, 공간적인 장치, 법적인 장치 다 이혼에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혼을 결심했을 때 심리적인 어떤 장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말 꼴보기 싫고 이혼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지금은 해방되고 싶다는 게 많은데 어떤 분들이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괴로우냐 외로우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근데 너무 괴로워서 이혼을 했는데 내가 외로움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혼에서 오는 그 충격을 사실 2번 상처를 받으실 수가 있고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시려는 마음이 있을 때는 법적인 거, 경제적인 거, 공간적인 거 다 고려하셔야겠지만 심리적인 것도 꼭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내가 정말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의존적이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확신이 있으실 때 이혼을 하시는 게 그 후에 어떤 고통을 좀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고마워서 미안해서 불쌍해서 많은 이유로 인간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죠.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좋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의 기본은 공감과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런 게 사실은 건강하고 따뜻한 인간관계의 기본인데 사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은퇴나 이런 스트레스가 있고 또 나도 이제 건강이나 어떤 것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나이가 이제 됐을 때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배려하고 다 참고 이럴 수는 없어요.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들 위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틀리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나는 기분이 나빠진다. 뭔가 갔다 와서는 뭔가 불쾌하고 막 감정이 상하고 이런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그냥 멀리 두시는 게 더 좋아요. 저희가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내 멘탈 붙잡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내 에너지를 다 이렇게 막 가져가 버리고 나를 막 지치게 한다? 그러면 그 인간관계는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래된 벗이기 때문에 우정 때문에 날 옛날에 도와줘서 고마워서 그 사람 주변에 뭐가 하나도 없어 하도 불쌍해서 뭐 갖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뭐 나눠줄 게 마음의 여유도 많고 경제적 여유가 많고 막 퍼줄 게 많아서 줄 수 있다면 뭐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 않고 사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연륜과 지혜와 여유가 자동으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건강도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사회에서는 더 기회도 뺏기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에너지를 너무 뺏어가는 사람들하고 굳이 책임감 이런 걸로 굳이 많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혜로운 것은 저는 사람들을 손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좀 거리를 확 둡니다. 그래서 내가 내 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 안에서 내 에너지를 지켜야만 내 삶을 건강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상담을 했던 한 분 중에서 이런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된 친구들도 보고 싶긴 한데 너무 멀리들도 살고 보려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보는 거지 뭐 맨날 볼 수가 없고 그러는데 이제 좀 외롭기는 하고 그래서 이제 무료하다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만난 루트는 당근이었어요. 그 당근에 보면 동네 친구 만들기 뭐 배울 사람들 배우고 뭐 이런 모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바리스타도 배우고 뭐 인문학 강의도 하고 동네 친구들이요. 다 당근이니까 동네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 관계가 뭐 이익과 손해가 얽힌 관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는 뭐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있는 관계 몇 명만 남기면 좋다. 근데 저는 약간 그 말에 동의하질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저는 약간 프레시한 관계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래된 관계도 굉장히 묵은 장처럼 중요하고 나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죽기 전에 정말 좋은 관계 몇 명만 있으면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는 지켜야겠지만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관계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은 안 드는 게 시니어 분들이 어떤 뭘 배우러 가거나 봉사하러 가거나 뭐 어떤 모임에 가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알고 난 후에 너무 활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젊었을 때는 옛날에 있던 어떤 주고받은 상처도 없고 내가 숨기고 싶은데 과거를 알지도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만나신 분들은 비교도 별로 잘 안 하시고
자식 자랑, 뭐 배우자 자랑, 돈 자랑 이런 것도 별로 잘 안 하시고 그냥 그때 관심사. 커피면 커피, 인문학이면 인문학, 목공이면 목공, 러닝이면 러닝. 딱 그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가볍게 맛집 얘기하시고 뭐 날씨 얘기하시고 뭐 그냥 가벼운 얘기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활력이 있어지는 걸 봤거든요. 제 내담자도. 그래서 너무 이제 재밌어서 그 모임들 나가는 게 일주일에 굉장히 활력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은퇴를 제가 하면 저도 좀 새롭고 재밌는 모임들을 좀 찾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이용한 나이 차이도 좀 다양하게 친구들을 만드시는 거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또 뭐 비법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심리 상담사니까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인간 심리를 연구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마음에 대한 것을 관심 있게 봐왔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따뜻하고 의지가 되는 인간관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된 벗은 함부로 쳐낼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고 그 오래된 벗이나 형제 자매는 막 죽이네 살리네 뭐 원수네 막 이러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게 친하고 위로가 돼요. 그게 그 시간이 주는 힘 같아요. 그래서 잘라낼 완전 손절은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나를 너무 괴롭히거나 나한테 너무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 손절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벼운 이유로 저는 그 아까운 사람들을 내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나에게 힘이 되고 지금 나에게 활력이 되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의 나는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되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소중한 인간관계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그냥 가요. 그게 잘 맞아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너무 애쓰고 너무 노력하고 너무 힘들지 마셔라. 만약에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신 분이 있으면 그냥 좀 거리를 두고 렛댐 요즘 뭐 렛댐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읽어봤지만 그 내용이 그들은 좀 그냥 둬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아둥바둥 인간관계에 위해서 애쓰고 상처받고 노력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좀 그들은 좀 둘 필요가 있고 나는 오늘 하루를 또 즐겁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주문은 없고요. 저는 T예요. 전 T라서 사실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좀 더 해요. 사람들은 이제 제가 되게 감성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혹시 부당한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가 그한테 있는가를 좀 이성적으로 따져봐요.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나다. 그러면 제가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나도 바뀌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갈등의 원인이 그들이다. 시간을 둡니다. 네, 시간을 두고 내가 조금 가라앉거나 그들이 좀 반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막 너무 애쓰지 않아요.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제 주문이 있다면 이런 주문은 하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너무 이제 속상하거나 서운하거나 이러면 이게 막 시간이 지나도 막 확장이 되고 막 왜곡이 되고 이제 의도도 너무 커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감정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잘못인가 그들의 잘못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좀 대처하는 게 저의 방식이기는 한데 별일이 아닌데도 내가 화가 나거나 별일이 아닌데도 괜히 막 기대치가 내가 높아가지고 더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 그 친구도 그럴 수 있지. 그래 우리 남편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우리 언니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제가 마음이 넓어지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보게 돼요. 그렇지만 아둥바둥하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안에는 이해력도 있지만 뭐 어떤 거는 그냥 무시하겠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들은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이것도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애쓰고 가장 사랑하고 내 삶을 바쳤는데 얘네가 이제 자기들의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미면서 이제 약해지고 늙은 부모를 연락도 안 하고 너무 서운하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케이스들을 봤지만 그 서운해할 때 그것도 아까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은퇴를 하고 집에 있을 때
아내들 태도에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내가 정말 악을 해 있거나 남편을 싫어하거나 이래서 남편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내도 자기의 인생을 사느라 바쁘고 힘겹고 그냥 인간은 뭐 불교 용어로는 고행이고 기독교 용어로는 철로역정이라던데 그냥 누구나 다 힘들어요. 내 삶이 힘겨울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괴롭히거나 부모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자식도 결혼해서 애 낳고 살거나 이러면 그냥 그 자식의 인생도 본인들이 바쁘고 힘들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이지 부모님을 막 무시하거나 소중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 서운하고 서글프고 외롭고 막 이렇죠. 그래서 항상 심리학을 연구하다 보면 귀결되는 게 내 자신에게 포커싱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이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종 결론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진부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의지하거나 누군가한테 기대해서 행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질문을 해요.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도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내 문제를 정말 다 해결해 준 적이 있나요? 라고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없어요. 네, 정말 한두 분 있을 때가 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좀 갸우뚱해요. 저 결국은 그냥 인생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것도 진리고 사실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도 진리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너무 가난의 큰 문제라던가 질병의 문제 이럴 때는 가족과 자식들이 좀 헌신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내가 그래도 내 한 몸 건사할 수 있는 정도고 이게 그냥 서운하거나 마음이 속상하거나 이런 것이라면 그거를 좀 바꾸셔서 내가 나를 위해서 제가 예전에 제 내담자는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피아노 학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그 후에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60이 되셨는데 피아노 학원을 등록하신 거예요. 가서 띵띵띵띵띵.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미술을 늦게 시작하셨다는 사람들, 수묵화를 시작하셨다, 미나를 생각하셨다. 너무 늦게 재능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너무 평생을 소극적으로 살아서 난 적극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냥 뭐 연기를 하듯이 적극적으로 살아보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가 내 몸에 맛있는 걸 먹이고 내가 나를 아름답게도 꾸미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부장, 상무, 사장, 뭐 교사 다 타이틀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 시기가 끝난 후에도 나는 내 존재로서 사랑받을 사람이고 소중한 존재잖아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은 없다는 그 진부하지만 뻔한 거 자식들도 활기 있게 건강하게 내 삶을 즐기는 부모를 더 좋아하는 게 현대의 MZ 자식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서운하시겠지만 조금 나를 좀 즐겁게 하고 그 모습을 보는 자녀들이 도리어 힘을 얻는 너무 뻔한 답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괘씸하다 그러면 좀 얘기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도 이제 은퇴를 향해서 가고 있고 저도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심리 상담사로 일한 게 뭐 벌써 20년도 훌쩍 넘었으니까요. 아직은 은퇴를 정말 하신 선배님들의 마음을 제가 뭐 이론이나 임상이나 이런 것들은 해왔지만 100% 알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리고 정답도 없을 수 있겠죠. 사실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든지 미리미리 좀 준비하신 분들이 훨씬 잘하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방송을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이 보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고 정말 아직도 오래 남은 그 노년기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WHO에서 표방한 그 시니어 정신건강은 액티브 에이징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 때 우리는 호기심을 잃지 않아야 되고 배움을 잃지 않아야 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들을 잃지 않아야 되는 액티브한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뇌는 한번 굳어지면 변동이 없다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신경과학, 뇌과학을 통해서 뇌의 가소성, 신경 가소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핫해요. 이건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공부하고 새로운 걸 관심 있고 활발하게 움직일 때 뇌가 다시 성장을 하고 신경이 성장을 하더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어요.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청춘이고 호기심이 없어진 분들이 노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살 것이고 우리가 시니어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새로운 것들도 배우고 활기차게 즐기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